제 손목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 박히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뱀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뱀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제 손목을 물고 있었습니다. 수키야. 뒤에서 친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 순간 뱀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고 까만 그 눈에서 무엇을 읽으려고 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드리려면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8년 만에 나선 동창회, 그리고 제가 내린 그 선택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7시, 평소처럼 동물병원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하려던 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수키야. 나 은정이야. 은정이. 고등학교 때부터 늘 밝고 활기찬 목소리였죠. 하지만 이렇게 전화 받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 은정아. 너 오늘 정말 나오는 거지? 설마 또 안 나온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아, 맞습니다. 오늘은 동창회 날이었죠. 사실 지난 8년 동안 동창회 연락이 몇 번 왔었지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그런 자리가 부담스러웠거든요. 혼자 온 것도 민망하고 다들 가정 이야기를 하는데 저만 달라 보일까 봐서요. 응, 나갈게. 정말? 와, 드디어 우리 수키가 나오는구나. 은정이의 기쁨이 전화기를 통해서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나요? 은정이가 직접 병원까지 찾아와서 이번엔 꼭 나와야 한다며 조르듯 부탁했었거든요. 다른 친구들도 모두 수키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다들 너무 보고 싶어 해. 특히 선우는 너 혼자 동물병원 운영하느라 얼마나 힘들까 하며 걱정 많이 하더라. 날 걱정한다.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특별해. 계곡에서 1박 2일로 할 거거든. 우리가 젊었을 때 자주 놀러 갔던 그 계곡 말이야. 그 계곡. 대학생 때 시험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던 곳이었죠. 갑자기 그때가 그리워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 준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 그 이후로는 아들 지훈이 키우느라 그리고 동물병원 운영하느라 정신없이 지내왔습니다.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졌고요. 지훈이는 이제 20살이 되어 대학에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엄마가 필요한 나이죠.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슬픔을 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어요. 특히 밤에 동물병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저녁을 먹을 때면 오늘은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거야. 8년 만에 거울을 보니 58세가 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주름도 늘고 흰 머리도 많아졌네요. 친구들 앞에서 너무 늙어 보이면 어떡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가기로 했습니다. 수키야, 여기. 오후 1시 약속 장소에서 만난 친구들.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모두들 저처럼 나이가 들었지만 그 특유의 웃음소리와 말투는 여전했어요. 12명이 모두 모이니 마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과 들판이 지나가고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민수가 제 옆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수키야, 지훈이는 어떻게 지내? 대학 잘 다니고 있어. 요즘은 기숙사에서 지내니까 나보다 더 바쁜 것 같아.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좋겠다. 의지가 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지훈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때 뒤쪽에서 혜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키는 참 좋겠다. 혼자 살면서 동물병원 운영하니까 돈도 많이 벌고 자유롭고. 그 말에 버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냥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 안에 담긴 질투와 가시를요. 혜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은정이가 타박했지만 혜진이는 아랑곳하지 않더군요. 아니, 진심으로 부러워서 그래. 나는 남편이랑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도 없는데 수키는 자기 일에만 집중하면 되잖아. 솔직히 요즘엔 60 넘으면 이혼도 많이 하던데 수키는 뭐 남편도 알아서 잘 갔지. 타이밍도 딱 좋았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그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번엔 앞쪽에서 정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린 아직도 가족 챙기느라 허덕이는데 수키는 뭐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냥 자기사만 잘 챙기면 되니까. 사실 그게 제일 부러운 거야. 정수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선우가 화를 냈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8년 만에 용기 내나온 동창회인데 벌써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다니 정말 괜히 나왔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말 일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동물병원에서 아픈 동물들을 돌보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비록 혜진이와 정수의 말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다른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1시간 남짓 달려 약속한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 정말 그대로네. 계곡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과 울창한 숲. 어릴 때 우리가 놀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남자친구들은 커다란 솥단지에 백숙을 끓이며 소주잔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야, 닭은 역시 이런 데서 끓여야 제맛이지. 누군가가 외치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백숙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함께 어느새 진한 닭육수, 냄새가 숲속을 감돌았고요. 여자친구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과일이며 마른 안주를 나누며 학창시절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너 아직도 그때 선생님 이름 다 기억나? 그럼 체육 선생님 별명이 곰돌이였잖아. 서로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하나둘 살아나며 계곡가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술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곡물 가까이 다가가 신발을 벗고 발을 담갔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발끝을 감싸 앉아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시원한 전율에 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앉은 채로 친구들과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구는 자식 이야기,
누구는 남편 뒷바라지 이야기, 그리고 또 누구는 건강검진에서 들은 충고를 공유했죠. 그 이야기들이 별것도 아닌데도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물결 위로 뭔가가 조용히 둥둥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뭇가지려니 했죠. 물이 맑으니 웬 희고 길쭉한 고무호수 같은 게 떠내려오는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형체가 매끈하고 길쭉하고 가끔씩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저게 뭐지?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건 나뭇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뱀이었습니다. 뱀이다. 평화로웠던 계곡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으악, 뱀이라고? 여자들은 물에서 발을 빼며 비명을 질렀고 남자들은 오히려 흥미로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디 있는데? 진짜 뱀이야? 민수가 물가로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계곡 가운데를 가리켰어요. 저기 둥둥 떠 있는 거, 정말로 뱀 한 마리가 물에 떠서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걸 보니 죽은 것 같았어요. 오, 진짜네. 저거 꽤 큰 뱀인데? 선우가 신기한 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수가 갑자기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이거 잡아서 구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정수가 막대기를 들고 다가가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제가 되묻기도 전에 정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뱀탕, 뱀구이, 보양식이잖아. 요즘 이거 먹으려면 비싸서 못 먹는다? 그 말에 몇몇 남자들이 슬슬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뱀이 그렇게 몸에 좋다잖아. 야, 근데 저게 독뱀이면 어떡해? 독뱀이어도 머리만 자르면 괜찮다며? 아, 머리만 자르면 되지. 누군가는 벌써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슬슬 다가갔습니다. 남자들이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고 여자들은 한 발짝씩 물러나며 기겁했습니다. 미쳤어? 그런 걸 어떻게 먹어? 더러워 죽겠네, 정말. 혜진이가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를 질렀고 은정이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뱀을 바라봤습니다. 야, 그런데 저거 정말 죽은 거 맞아? 나 흰뱀은 처음 봐. 그 말에 순간 분위기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나지막이 중얼였습니다. 흰뱀은 잘 안 보이는 건데. 그제야 저도 다시 뱀을 바라봤습니다. 살짝 반쯤 떠 있는 그 흰빛의 몸통. 물에 젖어 색이 변한 것인지 정말 흰 뱀인 건지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확실한 건 어딘가 이상하리만치 눈을 떼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잠깐만. 저는 조심스럽게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30년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온갖 동물들을 봐왔지만 야생 흰뱀은 처음이었어요. 뱀을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 완전히 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거 죽지 않은 것 같은데. 제 말에 모든 친구들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럼 더 좋은 거지. 신선한 거잖아. 정수야, 너 정말 먹으려고 하는 거야? 선우가 말렸지만 정수는 이미 나뭇가지를 찾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찬성.
백숙만 먹지 말고 뱀도 구워 먹어보자. 몇몇 남자들이 정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의사로서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제 목소리가 계곡에 울렸습니다. 왜 또, 뭐가 안 되는데? 정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야생뱀은 진짜 위험해. 기생충 덩어리야. 아무리 익혀 먹어도 위험하다고. 에이 익히는데 어떻게 기생충이 살아있어? 말도 안 돼. 한약재로도 쓴다는데 뭐. 누군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니, 너네 진짜 몰라서 그래. 내가 괜히 수의사 하는 줄 알아? 익혀도 안 죽는 기생충도 있어. 사람 장까지 파고들 수도 있고, 간까지 간다고. 제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혜진이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수키야, 너 좀 예민한 거 아냐? 동물병원 좀 한다고 뭐든 다. 아는 척 하지 말고.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말 아니야. 그냥 진짜 위험하니까 그런 거야.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불안이 섞여 있었죠. 됐고, 나는 그냥 확인만 해볼 거야. 정수가 이미 나뭇가지를 들고 물가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야, 정수야. 하지 마. 은정이가 다급히 외쳤고 저도 달려갔습니다. 진짜 위험하다니까. 뭐가 그렇게 위험해? 그냥 건지는 건데 뭘. 정수가 막대기를 뱀 쪽으로 밀어붙이려는 순간 휙! 뱀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움직였습니다. 으악! 정수가 놀라 뒤로 벌러덩 넘어졌고 뱀은 물결을 가르며 다시 떠내려갔습니다. 맞지? 살아있다니까.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뒤에서는 여자들 비명이 쏟아졌습니다. 뱀이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이었어요. 비록 뱀이지만 죽어가고 있는 동물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 뱀,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말에 친구들이 다시 주목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혜진이가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냥 자연에 맡기는 거지. 뭐 어떡해. 정수도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계속 그 뱀이 신경 쓰였어요.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키워온 직업병일까요? 죽어가는 생명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 저 뱀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살려줘야 할 것 같아. 뭐? 모든 친구들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야, 미쳤어? 뱀을 왜 살려줘? 그냥 놔둬. 그런 건 자연의 섭리야. 건들지 마. 괜히 별짓 하다가 또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래.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잠깐만. 뱀 숲 쪽으로 옮겨주고 올게. 수키야, 진짜 그만해. 위험하다니까. 은정이가 제 팔을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물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선우도 다급하게 소리쳤죠. 괜찮아. 조심히 할게. 지금 상태 보니까 거의 기절한 것 같아. 뱀은 계곡 가장자리의 돌틈에 걸려 더 이상 떠내려가지 못한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진짜로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저는 조심조심 긴 나뭇가지를 가져다 댔습니다. 뱀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몸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수키야,
진짜 괜찮은 거야? 민수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응, 의식 거의 없는 것 같아. 살살하면 될 것 같아.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뱀을 나뭇가지 위에 올렸습니다. 다행히 저항은 없었어요. 피부도 축 늘어져 있고 숨도 얕고 이제 숲 가장자리까지만 옮겨놓고 올게. 야, 수키야. 거기까지는 너무 깊어. 그냥 놔두면 안 돼? 괜찮다니까. 애가 지금 완전히 탈진한 상태야. 친구들은 말렸지만 저는 뱀을 들고 그대로 숲 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숲 가장자리에 그늘진 곳에 뱀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뱀이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제 손목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아, 수키야. 친구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뱀의 이빨이 제 손목에 박혔고 따끈한 감각과 함께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은정이가 울먹이며 달려왔습니다. 119에 신고해야 해. 선우가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친구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키야, 괜찮아? 빨리 병원 가자. 여기 전화기 신호가 안 잡혀. 빨리 내려가자. 반면에 다른 친구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 진짜, 그 정도 일로. 뭘 이렇게 유난이야? 혜진이가 짜증을 꾹꾹 눌러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먹자고 했을 때는 그렇게 뭐라 하더니 결국 물려와서 이게 뭐야? 참. 정수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소주잔을 내려놨습니다. 모처럼 동창에 모였는데 이 분위기 완전 망치네. 진짜 백숙 다 끓여놓고 뱀한테 물려 내려가겠다고? 우린 이제 뭐 그냥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몇몇은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툭 내뱉었습니다. 근데 수키 수의사라며. 그럼 대충 봐도 알 거 아냐. 그 뱀 독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 맞다. 너 뱀 보면 아는 거 아니야? 수의사잖아. 병원도 한다며? 우리한테는 그렇게 다가가지 말라고 소리치더니 결국 구해준다며 가놓고 물려오냐? 진짜 어이가 없다. 이 분위기 어쩔 거야. 술을 먹어서 그런지 몇몇 친구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듣기 거북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미 물린 상태에서 그들에게 무슨 설명이 통할까 싶었습니다. 모든 게 제 책임이 된 듯한 그 분위기. 정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때 은정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키야, 우리가 같이 내려갈게. 너 지금 얼굴 하얘졌어. 선우도 뒤따라왔습니다. 계곡이고 뭐고 지금은 빨리 병원 가야 돼. 민수와 미영이도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희들 진짜 그냥 가는 거야? 혜진이의 말에 선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백숙이 문제야? 일단 수키 병원에 가봐야 할 거 아니야. 니들도 참 너무한다. 결국 친구들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걱정하며 저와 함께 내려가려는 4명. 그리고 이 분위기 왜 망치냐며 더 놀다 가겠다는 7명. 미안하다. 분위기 망쳐서 먼저 내려갈게. 제가 말하자 정수가 툭 던졌습니다. 그래 뭐 독 없는 뱀이겠지. 괜찮은 것 같은데 정 걱정되면
얼른 병원 가봐라 그럼. 우리는 이 백숙 아까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다 먹고 내려갈게. 그렇게 저희는 계곡을 내려왔습니다. 함께 내려가는 저를 걱정해주는 친구들이 참 고마웠죠. 하지만 손목에서 느껴지는 둔한 통증 때문인지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은정이가 제 팔을 붙들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키야, 많이 아파? 괜찮아. 그런데 빨리 내려가야겠어. 선우가 신호가 다시 잡혔는지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응급 상황입니다. 계곡에서 뱀에 물렸는데요. 석산계곡 쪽입니다.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는 선우의 목소리가 들리니 일이 이렇게 커진 게 실감났습니다. 민수가 제 옆에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수키야, 진짜 괜찮아? 어지럽거나 그런 건 없어?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사실 조금 어지러웠지만 친구들을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119에서 산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는데 빨리 내려가자. 선우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다 미영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구름이 끼네. 정말로 하늘에 회색 구름들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맑았는데 여름 소나기 오는 건가?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구름이 너무 빨리, 너무 짙게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계곡에 남은 친구들은 괜찮겠지?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7명의 친구들이 아직 계곡에 있는데 비가 오면 빨리 내려가자. 비 오기 전에 은정이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어요. 응, 산길에 비 오면 미끄러워. 하지만 구름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녁이 온 것처럼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그때 바람이 갑자기 거세졌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다. 민수가 말했어요. 나뭇가지들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선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을 때였습니다. 톡! 첫 번째 빗방울이 제 이마에 떨어졌어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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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온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린 듯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와, 뭐야 이거. 저희는 급하게 큰 나무 밑으로 뛰어갔습니다.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며 저는 계속 계곡 쪽을 걱정했습니다. 계곡에 있는 친구들 괜찮겠지? 걱정 마. 텐트도 있고 비 그치면 내려올 거야. 미영이가 위로했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이런 집중호우면 계곡물이 금세 불어날 텐데 연락해 볼까? 휴대폰을 꺼냈지만 산속이라 신호가 약했어요. 신호가 안 잡혀. 산에서 내려가면 될 거야. 선우가 말했지만 저는 계속 마음이 쓰였습니다. 비는 30분이 지나도 줄어들 기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세게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세다. 이런 비는 처음 봐. 은정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비가 조금 약해졌을 때 저희는 빗속을 뚫고 급하게 하산했어요. 산길이 미끄러워서 몇 번 넘어질 뻔했지만 친구들이 붙들어줘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조심해. 여기 미끄러워. 수키야, 천천히. 다행히 산 입구에 119 구급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요. 여기 환자 있어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와서 저를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어디 물리셨어요? 언제쯤이죠? 손목이요. 1시간 전쯤에 뱀한테. 일단 병원 가서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저는 계속 계곡 친구들이 걱정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손목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독성이 강한 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종도 심하지 않고요. 정말요? 네, 그래도 하룻밤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겠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이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많이 걱정했어. 고마워. 그런데 계곡에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해 봤어? 애들 있는 쪽. 휴대폰 신호가 약한가 봐. 선우가 복도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지만 계속 연결이 안 되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밤 9시가 되어도 계곡 친구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해. 7명이나 되는데 1명도 연락이 안 돼.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휴대폰 배터리가 다 떨어진 거 아닐까? 7명이다? 그럴 리 없어. 저도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그 비 때문에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었거든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비 그치면 내려올 거야. 은정이가 억지로 밝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희미하게 눈을 뜨자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몸은 아직 축축한 피로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들, 친구들의 말소리에 저는 눈을 비비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계곡물이 그렇게까지 불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 밤새 구조대가 들어갔다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대. 설마 그런 일까지 벌어질 줄은. 목소리들은 나직했지만 어딘가 절박했고 믿기지 않는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미영이가 제가 일어난 걸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수키야, 좀 괜찮아? 지금 정신 드는 거야? 저는 멍한 눈으로 미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정이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키야, 계곡에 남은 애들 아직 연락이 없어.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저는 친구들과 함께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7명의 친구들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수키야, 몸조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은정이가 걱정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친구들이 어떻게 됐는지 직접 확인해야 해. 계곡에 도착하니 이미 119 구조대와 경찰들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어제 그 평화로웠던 계곡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불었다고?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젯밤 집중호우로 평소보다 물이 3미터나 더 높아졌습니다. 구조대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종자들은 텐트를 치고 있던 곳이 어디죠? 저기 위였어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가리킨 곳은 지금 깊은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실종자 가족이신가요? 수색대장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어제 같이 왔다가 말이 막혔습니다. 어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어제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뱀을 발견한 것부터 제가 물린 일, 그리고 저희는 먼저 내려오고 7명은 남았다는 것까지. 그럼 오후 4시경에 5분이 하산하고 7분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때는 아직 날씨가 괜찮았어요. 집중호우는 오후 4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 이 시간 동안 실종자들과 연락은 됐나요? 아니요. 산에서는 휴대폰 신호가 약해서 수색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계속 수색해 보겠습니다. 혹시 상류나 하류로 피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수색 현장을 지켜보며 저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뱀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그럼 우리 모두 함께 있었을 텐데. 아니야, 그럼 모두 위험했을 거야.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제가 뱀을 건드린 덕분에 저 포함 5명이 살았지만 동시에 7명과 헤어지게 된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수키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선우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내가 문제를 일으켜서 친구들이 갈라진 거야. 그게 아니라고. 너는 생명을 구하려고 한 거고 친구들도 각자 선택한 거잖아. 하지만 내가 그런 상황을 만든 거잖아.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지훈이 이름이 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훈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울먹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계곡에 실종자 났다고. 근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아서 나 어젯밤에 너무 무서웠어. 미안해, 지훈아. 전화기를 꺼놓은 줄도 몰랐어. 엄마, 괜찮아? 진짜 괜찮은 거야? 지훈이의 숨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뉴스 보고 계속 손이 덜덜 떨렸어. 그 동창분들 같이 있었던 거잖아. 그분들은 지금 어때? 아직 수색 중이야. 목이 메어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그냥 빨리 집에 와. 엄마 거기 있으면 나 진짜 불안해. 지훈이의 목소리는 끝내 울음으로 번졌습니다. 가슴 한켠이 뭉클하면서도 아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평생 제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준 단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 여기 상황 보고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진짜지? 약속이야. 너무 늦게 오지 마. 응, 약속할게. 고마워, 지훈아. 엄마는 너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렇게 전화를 끊고 수색 상황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수색 3시간째 구조대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뭔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갔어요. 저도 떨리는 다리로 따라갔습니다. 배낭이네요. 이름표가 있나? 구조대원이 진흙투성이 배낭을 건져 올렸어요. 정수, 이거 정수 가방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건 없나요? 더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배낭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언론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 모임 중 집중호우로 7명 실종. 계곡 캠핑 중 갑작스런 물난리. 뉴스에서 계속 이 사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자세한 내용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자들과 함께 있었던 5명 중 1명이 뱀에 물려 먼저 하산. 뱀 구조 시도 중 사고 발생. 일행 분산이 비극 불러. 기자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김숙희 씨, 그날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뱀을 구하려다 물리신 게 맞나요? 만약 그때 함께 있었다면 친구분들이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지막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힘든 건 실종자 가족들과 계곡에서 마주친 순간이었습니다. 수색대가 여전히 주변을 뒤지고 있는 계곡 한쪽,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구급차와 경찰차, 그리고 방송국 차량까지 섞여 계곡은 전날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햇살은 너무 맑고 따사로웠는데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저를 발견한 정수의 아내가 멀뚱히 서 있던 저를 향해 다가오더니 갑자기 벌떡 뛰어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왜 우리 남편 안 나오는 건데요?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거의 비명이었습니다. 다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남편만 왜?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던 그녀는 갑자기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니들이 다 같이 내려오지 말았어야지. 아니, 다 같이 죽든지 했어야지. 주변에서 몇몇 구조대원들과 가족들이 급히 그녀를 말렸지만 그녀는 계속 울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는 제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어요. 정신이 아닌 슬픔이 만든 분노라는 걸.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그 말이 어떤 의미도 되지 못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그냥 같이 있었으면 우리 남편 안 죽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때 은정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수 아내분 그날 숙희 아니었으면 12명이 다 남았을 수도 있어요. 숙희 덕분에 우리 4명은 살아내려왔어요. 하지만 정수의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었고 그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건 슬픔이 만든 벽이었고 그 누구도 감히 넘을 수 없는 감정의 강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넌 잘했어. 너희들이라도 살아내려와줘서 고맙다. 혜진이의 노모였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더 죄스러웠습니다. 그 말이 저를 위로하는 것인지 더 깊은 무게를 씌우는 것인지 구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7명의 친구들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구조대에서는 공식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색대장의 말에 가족들이 오열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8년 만에 나간 동창회가 이런 비극으로 끝나다니. 내가 뱀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함께 있었을 텐데. 그럼 우리 모두 위험했을 거야.
하지만 7명이 혼자 남겨진 건 나 때문이야. 아니야.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거야. 끝없는 생각의 고리가 저를 괴롭혔어요. 제가 친구들을 구한 건지 아니면 갈라놓은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에도 계곡 주변에서는 끊임없는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소방대원과 군인들, 자원봉사자들까지 나서 하천과 인근 숲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친구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신락 같던 희망도 점점 체념으로 바뀌었고 가족들은 하루가 다르게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실종 한 달째 되는 날, 수색본부는 사망 추정, 공식 발표를 했고 가족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 7명을 위한 합동 장례식이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검은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 들어서니 친구들의 영정사진이 7개나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 혜진이, 태호, 수정이, 경미, 현수, 인호. 모두 제가 어릴 때부터 함께했던 소중한 친구들이었어요. 장례식에서 각 가족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정수의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친구들과 웃고 이야기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니 그나마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수 아내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숙희 원장님, 그날 저희가 너무 흥분해서 상처드린 것 정말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 원장님 덕분에 적어도 몇 분이라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삶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안들은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죠.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그런가? 응. 병원에서도 예전같지 않다고 간호사 누나가 그러던데.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경이가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모든 결정을 너무 오래 고민한다고. 예전에는 바로바로 결정했는데 지금은 한참씩 생각한다고. 맞는 말이었어요. 요즘 저는 사소한 선택조차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엄마, 상담 받아보는 건 어때? 상담? 응. 트라우마 상담 같은 거. 엄마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어. 지훈이의 제안에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필요할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처음으로 심리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가라앉은 무거운 감정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담사의 조용한 목소리가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의 일들을 하나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계곡에서 뱀을 발견했던 순간부터 친구들의 반응, 그 뱀을 살리려다 물린 일, 그리고 결국 함께하지 못한 결과까지. 그때 뱀을 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계곡에 남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아마 더 많은 사람이 다쳤을지도 몰라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결국 수키 씨는 그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네요. 하지만 7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였잖아요.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을 마음에 지고 계시네요. 말로는 맞는 이야기였지만 마음으로는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며칠 뒤 동물병원의 한 여학생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품에는 피를 흘리는 고양이가 안겨 있었어요. 원장님,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고양이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맥박도 희미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지 않네요. 수술해도 확률이 높진 않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여학생의 눈가가 금세 젖었습니다. 그래도 살릴 수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다면. 순간 반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계곡 물가에 떠밀려오던 하얀 뱀. 그리고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들었던 그 나뭇가지. 망설이지 마. 지금 포기하면 끝이야. 수술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단호하게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요? 네. 포기하지 않는 게 제 일이니까요. 3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고양이는 기적처럼 회복했습니다. 며칠 후 꼬리를 살랑거리며 병원을 나서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조금씩 평정을 되찾아갔습니다. 하루하루 진료에 집중하고 아픈 동물들을 살피며 마음속의 무게도 조금씩 덜어냈습니다. 여전히 선택의 순간은 두려웠지만 이제는 주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생명을 위해 그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계절은 다시 여름으로 돌아왔습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고 매미 소리가 병원 창 너머로 들려오던 사고가 일어난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날 저는 다시 그 계곡을 찾았습니다. 은정이, 선우, 민수, 미영이와 함께였어요. 살아남은 5명이 모두 함께 온 거죠. 진짜 1년 만이네. 민수가 계곡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물은 평소처럼 맑고 조용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끔찍한 일이 있었던 곳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평화로웠어요. 여기서 추모제 지내자. 선우가 준비해온 꽃다발을 물가에 놓았습니다. 정수야, 혜진아, 태호야. 모두들 잘 있지? 은정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물소리만 들었습니다. 수키야, 여기 앉아봐. 미영이가 1년 전 제가 앉았던 그 자리를 가리켰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끝을 간지럽히는 감각은 1년 전과 똑같았어요. 그때 여기서 뱀을 봤지? 선우가 물었어요. 응, 저기 떠내려오고 있었어. 제가 가리킨 곳을 모두가 바라봤습니다. 수키야, 혹시 후회해? 은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후회.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후회는 안 해. 다만 아쉬워. 모든 친구들과 함께 이곳에 돌아올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건 우리 모두 마음이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였습니다. 계곡 옆 숲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저거 뭐야? 미영이가 가리킨 곳을 보니 흰색 뱀 한 마리가 나무끈을 아래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설마, 그때 그 뱀? 선우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그 뱀에게 다가갔습니다. 뱀은 저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해 보이네. 제가 중얼거리자 뱀은 천천히 몸을 움직여 더 깊은 숲속으로 사라져 갔어요. 잘 살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 그 생명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기적 같은 장면 앞에서 묵직했던 죄책감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다시 계곡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 뱀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등 뒤 어딘가에서 누군가 조용히 웃으며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하리만큼 포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 흐르듯 지나간 시간, 그리고 다시 되돌아온 자리. 이제야 비로소 그 여름날에 멈춰 있었던 제 마음도 다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계곡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하얀 들꽃 사이를 스치며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잘했어, 수키야. 그리고 잘 살아가. 그날 이후 수키는 예전처럼 쉽게 웃지 않았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 환한 얼굴은 여전했지만 그 눈빛 속엔 어디선가 잠시 다녀온 사람만이 갖는 조금 다른 고요함이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래도 수키 덕에 4명은 살았잖아. 그 뱀 안 구했으면 아마 다들 죽었을 거야. 그러면서도 누군가는 망설이며 물었다. 근데 만약 그때 다 같이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혹시 다 같이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질문은 누구도 정답을 내릴 수 없었다. 수키 역시 마찬가지였다. 뱀을 구한 그날 자신은 그저 수의사로서 늘 그래왔던 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그 결정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삶을 갈라놓을 줄은 몰랐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었고 그 순간 그녀는 최선을 다한 선택을 했다. 삶은 언제나 그랬다. 결과는 뒤늦게 찾아오고 남은 이들은 그 조각들을 끌어안은 채 말없이 살아내야 했다. 다행히도 수키 곁엔 함께 내려왔던 친구들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자주 만나지 않았지만 누군가 어려운 날엔 조용히 안부를 묻고 생일이면 꼭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키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아픈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며 묵묵히 손을 내밀었다. 어느 날 길 잃은 고양이를 데려온 아이가 수줍게 인사하며 말했다. 선생님, 진짜 고마워요. 이 아이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되었다.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계속 살아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생각보다 더 강하다는 것. 그날 이후 수키는 매일 조금씩 자신의 삶을 이어갔다.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